미국 부동산을 실제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직접 진행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나 아니면 질문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시고 또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미국 부동산 전문가 박성재님께 여쭤보고 그 답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사 직원끼리 이러니까 어색하다. 미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돈을 안 내거나 아니면 건물을 파손시키거나 집 내부를 망가뜨리거나 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은 당연히 다툼이 심해지거나 문제가 커질 경우에는 한국말로 명도라고 하죠. 에빅션, 영어로는 에빅션인데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별로 퇴거를 시킬 수 있는 난이도는 조금씩 달라요.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세부 규율들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시 임차인이 제대로 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은 그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관련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됐을 때 임차인이 조금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맞나요?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면 임차인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 할 거 다 했는데도 상대방이 이걸 안 들어줬다 라고 할 때 본인 보이스가 세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 정도 법적 다툼까지 가면은 양쪽 다 말을 결국 들어볼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 잘잘못을 결국 따지는 상황까지 간 건데, 보통 양쪽에서 잘못이 발생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집 안에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집 기물등 혹은 골조 같은 게 크게 파손이 되는 경우겠죠. 그렇게 파손이 되면 퇴거를 해야 되나?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집 연식은 노후화되고 이제 이것저것 쓰다 보면 망가지거든요. 망가지면 당연히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서 집 기물이 파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살고 있다거나, 그럼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화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수리가 필요할 때 알려줬으면은 500불로 처리를 했을 일이 몇천 불 그쵸. 수리가 발생할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은 왜 이걸 빨리 알리지 않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걸 꼭 내가 얘기했어야 되냐? 사실 좀 1차원적인 좀 웃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본인의 의무를 다 하면은 어쨌든 이제 큰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에스크로 클로징까지 다 끝났어요. 이사까지 왔고 짐을 싹 다 옮겼습니다. 막상 살려고 보니까 안 보였던 하자가 보였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에스크로 진행이 될 때는 디스클로저라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이 집에 대한 소위 말하는 알 권리죠. 네. 정말 상세한 부분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겠죠. 이 디스클로저에서도 상호간에 몰랐을 경우, 판매하는 쪽에서도 그걸 몰랐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하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걸 대비해서 홈 워런티 플랜이라는 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홈 워런티 플랜이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판매자도 몰랐고 구매자도 구매 단계에서 확인이 안 됐는데 매매가 끝나고 나서 살다 보니까 좀 이거 문제가 되는 부분이네 같은 아이템들이 나왔을 때 이 홈 워런티 플랜을 통해서 수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구매하는 쪽에서 홈 워런티 플랜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집주인한테 해야, 사전에 해야 불필요한 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법인 투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개인 투자하는 게 맞고 언제 법인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기준이 정말 명확해요. 내가 살 집은 개인 명의로 하고 그 외의 집들은 전부 투자용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실거주만 개인 투자로 한다. 실거주 할 때는 딱 개인 명의로 하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현금 1억으로 미국의 어떤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현금 1억 말고 2억으로는 어떤 부동산을 살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자는 2억은 차라리 1억짜리 부동산을 2개를 사서 관리를 하는 게 낫다. 그게 좀 더 수익률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추천하시는 방식인지. 사실 1억이나 2억이나 3억이나 준비하는 대전제는 같아요. 요점은 그래서 1억이 효율적이냐 2억이 효율적이냐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쨌건 투자를 하셨으니까 임대 사업이잖아요.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난이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2억짜리를 1억 1억 두 개 쪼개는 게 좋지 않냐 라고 볼 때 2억 정도 가지고는 두 채로 쪼갰을 때 그 효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매물 형태라든지 유닛 개수, 그러니까 임차인 개수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수익률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지 않아요. 물론 월세는 어느 정도 비례해서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굳이 그 2억을 두 개로 쪼개서 에너지를 2배 가까이 들여야 되나? 애초에 투자 금액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이 수익 액수로 친다면은 큰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사람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1억과 2억은 그래도 하나로 가는 게 좋다. 그 미국에는 양도세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1031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실거주용 매물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정확히는 실거주냐 뭐 이제 내가 사냐 안 사냐를 떠나서 투자용 매물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투자용 매물인 척 하면서 실거주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미국 내에서 이미 구조적으로는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물리적인 실거주와 법적인 실거주는 그래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물리적인 실거주라면 당연히 내가 사는 직접 거잖아요.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아버리면은 사실 투자용 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월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월세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근데 이 구조를 위해서 법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법적인 인격체죠. 네. 내 소유의 LLC랑 나랑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굳이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거면 사실 내 개인 명의로 나중에 양도 차익도 이제 최대 50만 불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는 투자용 매물의 형태도 만족을 시키고 싶다라는 게 그런 분들의 니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요 말은 달리 얘기하면은 요 부동산의 가액이 좀 크다거나 반드시 1031 익스체인지를 물려나가야 하는 라운딩 중에 있다거나 이런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굳이 이 전략을 채택하면서 품을 더 드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조지아의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조지아에 이제 LLC를 세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뉴저지 쪽에도 제가 이제 부동산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뉴저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뉴저지의 LLC를 또 세워야 하는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조지아 LLC로도 얼마든지 뉴저지 부동산 살 수 있고 좀 멀리 서부에 샌디에고 부동산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LLC를 활용하는 좀 궁극적인 이유는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요 LLC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요 LLC에 담긴 부동산에서 무언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여기로 긋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물론 임차인 관리 잘 되고 뭐 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잘 하셨다면은 한 LLC 안에 세 채, 네 채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이 한 LLC에 담긴 부동산 종류가 많아질수록 유한 책임이라는 이 특성을 좀 활용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른 주의 부동산을 사실 때는 이중과세를 피하기가 좀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조지아에 LLC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마음에 들다 보니까 뉴저지 집이 당연히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그러면 LLC는 하나고 부동산은 조지아 하나, 뉴저지 하나 집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법인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조지아에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미국은 세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페더럴 인컴 텍스 네. 그리고 스테이트 인컴 네. 텍스.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 주도 있지만 어쨌든 있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 구조라면은 당연히 연방세 나갈 거고 그쵸. 그다음에 스테이트 인컴 텍스 어디에 낼까요? 조지아에. 법인이 있으니까 조지아에 네. 내죠. 근데 부동산은 어디 있죠? 뉴저지에 있죠. 뉴저지에 있다 보면은 부동산이 있는 곳에도 주세가 한 번 더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이 있는 주가 주세가 안 나간다면은 안 낼 수도 있겠지만 네. 통상적으로는 여기서 두 번 불필요하게 세금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액수를 떠나서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결론을 요약하자면은 반드시 LLC를 두 개 세워야 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기본적으로는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하시라. 집을 이제 대출을 껴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모기지를 받을 때 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가 있고 브로커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둘 중에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워딩을 하나 정확히 잡고 가자면은 은행보다는 렌더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기관들이 돈을 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기지 브로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거냐면은 미국에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회사가 한국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개인이 그 모든 돈 빌려주는 업체를 찾아가서 나한테 맞는 상품이 어떤지 하고 조회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요거를 대신 도와주는 게 모기지 브로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더라 하면 돈을 직접 빌려주는 업체거든요. 브로커는 그 업체를 찾아주는, 나한테 가장 맞는 곳을 찾아주는 브로커인 거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찾아간 렌더가 운 좋게 나에게 가장 맞는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죠. 나는 서부에서 살고 있고 서부 쪽의 업체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금융 상품은 동부 쪽에 좀 더 맞는 게 있었을 수 있죠. 네. 그럼 브로커를 꼈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냐? 정말 나에게 맞는 상품이 뭔지 미 전역에 혹은 그 브로커가 커버리지를 담당하는 주의 업체들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 대신에 아무래도 한 명이 더 끼어 있다 보니까 융자를 내는 단계에 있어서 수수료가 좀 더 나갈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 수수료가 더 내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율이 낮은 상품을 찾아낼 수 있다면은 내가 대출을 얼마나 유지를 할 거냐로 봤을 때 이제 본인의 효익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추가적인 피를 들어갈 수는 있지만 좀 더 폭넓은 나에게 딱 맞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알아보실 시간이 없는 경우는 모기지 브로커 분들을 활용하셔도 좋고, 대도시에 살고 계시다, 그래서 근처에 금융회사들이 많다, 그렇다면은 약간 발품을 드리더라도 직접 창구로 찾아가셔서 혹은 전화 상담으로 다이렉트로 물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생긴 이후에 저도 사실 레드핀이나 진로우에서 이제 아이쇼핑이라고 하죠. 매물들을 자주 보는데 딱 매물을 봤을 때 이게 플리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은 사실 티가 나요. 뭐 다른 외적인 정보들도 있지만 이 집만으로 판단이 안 되네 그러면은 그 블럭만 보시더라도 답이 나오거든요. 이 에리아 안에 다른 집들, 나온 집을 한번 살펴보시고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좀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집들을 봤을 때 주변 집들 다 외관이 약간 좀 허름하거나 그런데 이 특정 집만 내부 인테리어가 싹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맞습니다. 톤이 바뀌어 있거나 이러면은 플리핑을 했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거죠? 보통 연식이 캘리포니아는 1930년, 1940년 집이 허다하거든요. 외관은 허름한데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거나. 트렌디하다든지. 저도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깊게는 할 수 없으니까 네. 뭐 단순하게 뭐 화이트 톤 아니면 뭐 옐로우 톤 혹은 벽지 색감이 요즘에 맞게 갖춰졌다, 아니면 주방을 보니까 너무 깨끗해. 그런데 다른 집들, 주변 집들을 보면은 이제 그 연식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 내부 사진과 주변 집들의 상황을 물려봤을 때 이제 이 집 연식 대비 비교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알 쉽게 수 판단하실 있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부동산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진행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궁금해 볼 만한 질문들을 미국 부동산 전문가 박성현 선생님과 함께 풀어봤는데요. 지오플레이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한 스터디들 아니면 Q&A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한 번쯤 참고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준비하시면서 꼭 필요한 실전 팁들을 가감없이 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미부연 스터디도 준비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